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이제 날씨도 슬슬 풀리고 봄 기운이 제법 느껴지는데요. 이 봄 하면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맘때 갈 만한 축제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봄 축제 몇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남쪽 지방부터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경남 진해는 4월 1일, 전남 구례 섬진강은 4월 5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또 봄이 제철인 해산물도 많은데요. 3월 21일부터 충남 서천에선 주꾸미 축제가, 또 4월 2일부터 경북 영덕에선 대게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축제의 계절답게 다양한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도 올해는 꼭 시간 내서 기분 전환하고 와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축제를 즐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태부에서는 놓치기 쉬운 과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과학 매거진 프로그램 사이언스 톡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사이트랙을 통해 만약 뉴욕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화장품인데요.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인 향수와 립스틱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생활 밀착형 정보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과학 매거진 프로그램이죠. 바로 사이언스 톡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매일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으면 정작 그중에 믿을 만한 정보는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언스 톡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하루 딱 10분씩만 사이언스 톡에 투자하면 유용한 생활 정보들은 물론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알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격 해부 사이언스 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요? 사이언스 톡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신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과학 매거진 프로그램 사이언스 톡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TV와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등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를 그것도 매일 보고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바쁘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언스 톡은 바로 그런 현대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사이언스 톡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주간 이슈 랭킹입니다. 사이언스 톡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실시간 핫 이슈를 핵심만 골라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위별로 나열해줌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이슈를 전달하는데요. 그렇다고 사이언스 톡이 여러 가지 이슈를
짧고 단편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언스톡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과학 이슈 심층 분석입니다. 사이언스톡은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2번씩 본방송이 방영되는데요. 토요일은 한 주간의 이슈를 랭킹별로 정리하는 코너가, 그리고 일요일엔 한 주간의 이슈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코너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라도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톡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생활 밀착형 정보 전달입니다. 사이언스톡에서는 최신 이슈는 물론 시청자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정보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전자제품의 하나인 공기청정기 편에선 공기청정기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혈관계 질환도 이제 초미세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이언스톡의 최고의 감상 포인트, 바로 10분 만에 전달하는 정보입니다. 사이언스톡의 방송 시간은 바로 10분인데요. 다소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0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간추려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톡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쁜 주중을 보내고 비교적 여유 있는 주말, 10분 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핫 이슈를 정리해서 볼 수 있으니까 시간도 아끼고 정보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적은 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 사이언스톡. 매주 주말 사이언스톡과 함께 알차게 한 주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이 사이언스톡이 정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10분 만에 최신 이슈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주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이언스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 45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10분만 투자하셔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에 잊지 말고 챙겨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이언스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부루의 명작입니다. 수아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을 보여드리는 다큐멘터리 사이트랙입니다. 그중에서도 뉴욕 대지진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승민 씨, 네. 만약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 중 어느 건물이 더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저층 건물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고층보다 저층 건물이 건물에서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진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저층 건물이 고층 건물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의 부르의 명작 다큐멘터리 사이트랙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진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서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불후의 명작 두 눈 크게 뜨고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준 도구죠.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최초의 화장품, 이 향수와 다양한 색채가 매력적인 립스틱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부터 보시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가능성은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특히 뉴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뉴욕의 건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인구가 오가는 곳이기에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되는데요. 그렇다면 뉴욕의 건물들이 지진에 약한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뉴욕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88년) 중동 국가 아르메니아에 진도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사망자는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70명을 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의 차이가 나는 건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건물의 피해가 적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미국의 도시라고 하더라도 뉴욕은 1990년대 후반까지 내진 법규가 없었습니다. 즉, 법규가 생기기 전에 지은 건물들 대부분은 지진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 뉴욕 인구 800만 명 중 500만여 명이 밀집해 있는 곳, 브루클린과 퀸즈의 건물은 특히 더 위험한데요. 이곳의 건물 대부분은 벽돌과 회반죽만으로 벽을 만든 일명 비강화 석조 건물입니다. 즉, 낡은 벽돌이 벽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건물로 지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뉴욕에만 3만여 동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브루클린과 퀸즈는 지반까지 약하기 때문에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뉴욕의 건물들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들도 지진의 피해를 피해갈 순 없을 텐데요. 브루클린 다리는 진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어진 현수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약한 지반 때문인데요. 두 교각 중 하나는 암석 위에, 또 다른 교각은 모래 위에 지어졌죠. 그래서 만약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모래 위에 지어진 교각이 무너지면서 결국 다른 쪽 교각도 무너질 것이라 합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또한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동상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횃불을 들고 있는 가는 팔은 부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 중 어떤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할까요? 여기 7층 높이의 낮은 빌딩과 70층 높이의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빌딩이 지어진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진동에 따라 건물이 휘어졌다 회복되기를 반복할 텐데요. 이때 높이가 낮은 빌딩은 그 주기가 짧아서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고층 빌딩은 보통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휜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단,
건물 뼈대는 휘지만 외벽은 휘지 않으니 외벽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나온 석회암과 유리 파편이 거리로 쏟아질 것이고 결국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되겠죠. 이처럼 뉴욕에서 일어날 지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래집 안에 영양소를 주입해서 모래 입자를 단단하게 뭉쳐주는 연구가 그것인데요. 땅속에는 원래 천연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이 박테리아는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방해석이라는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 부산물은 시멘트 역할을 해서 모래 입자를 하나로 묶어주는데요. 그러나 수천 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신진대사를 빠르게 만드는 영양소를 개발, 그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뉴욕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데다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를 대비하는 것이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오랜 세월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들의 필수품, 화장품. 오늘 비교 분석해볼 주제가 바로 화장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향기로움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향수와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립스틱을 비교 분석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화장품은 향수입니다. 액체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향수는 인류 최초의 화장품으로 꼽히는데요. 향수는 아주 오래전 종교적 의식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향수는 어떤 식으로 향을 냈던 걸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향기를 풍기는 나뭇가지를 태우고 향나무 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의 향료는 주로 태워서 향기를 내는 방식이었고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는데요. 그 후 향수는 이집트 문명권을 거쳐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퍼져나가 귀족 계급의 기호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수와 함께 비교해볼 화장품은 립스틱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는데요. 그만큼 립스틱은 여자들의 필수 화장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립스틱은 언제 나온 걸까요? 초기의 색조 립스틱은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립스틱은 저가의 보석을 분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립스틱을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의 여왕이자 대표적 미인 중 한 명인 클레오파트라는 부처꽃과 식물인 헤나, 그리고 딱정벌레와 개미에서 추출한 안료로 립스틱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최고의 향수 도시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프랑스 남부의 그라스 지방인데요. 이곳은 원래 피혁 제품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가죽 때문에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가죽과 향수는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17세기) 프랑스에선 피혁 제품을 만들고 난 후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 때문에 향료와 향수를 꼭 써야 했는데요. 당시 피혁 제품 생산지로 유명했던
프랑스 남부의 그라스 지방 또한 가죽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향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의 상품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향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마침 기후가 온화해 봄부터 늦가을까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던 그라스 지방은 향료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향수가 17세기 프랑스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면 립스틱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1915년부터였습니다. 당시의 현대적 의미의 스틱형 립스틱이 출시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의 립스틱에 이르게 된 걸까요? 오늘날의 립스틱이 발명되기 전까지 립스틱은 종이로 엉성하게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모리스 레비가 슬라이딩 튜브를 발명하면서 금속형 케이스에 립스틱 내용물을 넣어 입술에 바르는 현대적 의미의 립스틱이 출시됐습니다. 당시 이 제품은 인기 영화배우 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립스틱은 점차 대중적인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향수를 살 때 오드 퍼퓸, 오드 트왈렛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향이 나는 향수여도 부향률이라는 것에 따라 다른 용도의 향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향률이란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부향률이란 알코올에 대한 원액 비율로 향수에 향수 원액이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높은 부향률을 지닌 향수는 퍼퓸 익스트레라고 부르는데 원액이 약 30%가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향수인 오드 퍼퓸은 20%, 오드 트왈렛은 10%, 또 가장 가볍게 쓰는 오드 콜로뉴는 5%가량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향수의 지속력이 길어지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수는 부향률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면 이 립스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립스틱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성분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게 되면 조금씩 립스틱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납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색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화장품 안전 기준에 따라 입술에 허용되는 색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을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화장품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한층 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지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향수와 립스틱에 대해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중 립스틱의 경우 화장을 할 때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한 날이면 입술이 거칠어져서 립스틱을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술 보습은 물론 이 자외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입술도 피부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피부 중 주름이 가장 많은 곳이 입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립스틱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은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입술에는 잘 안 바르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입술에도 자외선이 닿지 않게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만약 뉴욕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모습이 아닌데도 지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인구가 몰려있는 대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5년간 지진 발생 횟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절대 지진 안전지대라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3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수학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분수에 있다는데 분수만 잘해도 성적이 오르는 학습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아름다운 국내의 자연 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 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다큐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이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뇌과학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지난주에 이어 온몸을 관장하는 움직임 운동신경 두 번째 시간 오후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학의 불가사의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사이트레기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재의 문화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NHK의 수준 높은 정통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나보는 시간 NHK 다큐멘터리가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대한민국 야구인 백인천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겨우내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 근육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깨나 허리에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칭으로 적당히 몸을 풀어주면서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